머리에 태국 문양을 새긴 발사체가 거대한 연기에 휩싸이더니 순간 기다란 화염 기둥 위로 치솟았다. 미국 케이프 네벌 우주센터 발사대의 한복판 꼭대기에 걸린 태국 문양. 우리 군 최초의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로 이 위성은 에어버스사에서 지난 7월 21일 스페이스X사의 팩9 로켓을 타고 발사되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 위성을 확보한 기념비적 쾌거이지만 외국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우주 개발 산업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41년 만에 개정된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새로이 채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된 그동안 액체 연료 엔진 개발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던 우주 발사체 연구에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되는 큰 기회다. 그렇다면 고체 연료 엔진을 활용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먼저 로켓 엔진의 원리를 살펴보자. 엔진이라는 말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전기로 선풍기 날개를 돌리는 힘 가솔린을 태워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힘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엔진은 무언가를 돌리는 힘이 원리가 되는 경우가. 그런데 로켓의 경우는 이와 달리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힘이 핵심 원리이다. 벽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벽을 밀어보자. 세게 밀면 밀수록 반대로 벽이 손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손바닥이 미는 힘이 작용벽이 밀어내는 힘이 반작용이다. 공기를 가득 채운 풍선을 주둥이가 열린 채 공중에 놓았을 때도 작용, 반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풍선의 탄성력이 풍선을 쪽으로 틀이며 속의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 반작용으로 공기가 풍선을 밀어낸다. 풍선이 고무의 탄성으로 공기를 밀어냈다면 로켓 엔진은 내부에서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 내일을 배출한다. 그리고 이 가스의 반작용으로 추력을 얻는다. 보압의 가스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나가려 하는데 로켓 추진기관의 맨 뒤에는 노즐이라 불리는 구멍이 있다. 좁은 공간에 모인 가스가 나가려 하니 그 반작용이 매우 강력해진다.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로켓의 연속 안에는 연료가 채워져 있는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고체 연료이다.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유명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고체 연료이다. 고체 로켓은 연소관 안에 고체 추진제를 채워 넣는데 이 추진제 안에 알루미늄 분말을 넣기도 한다. 이는 알루미늄의 높은 반응성 때문인데 알루미늄이 고온으로 연소되면서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이다. 연료가 빠르게 연소하며 가스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로켓 밖으로 배출되면서 추력이 발생한다. 연속안은 고온과 고압에 더 잘 견디는 금속 합금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열에는 더 강한 복합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체 로켓은 그 구조가 단순하고 연료를 보관한 채 오랫동안 대기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들지만 한번 정화하면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 액체 연료 로켓은 액체 상태에 연료에 불을 붙게 하는 산화제를 각각 다른 공간에 주입하여 추후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게 구성된다. 가장 널리 쓰이는 연료는 등유이며 산화제로 는플로, 오린 질산 과산화, 수소 등이 있다. 연소실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이곳에 투입한 연료와 산화제에 불이 붙으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가 노즐로 빠져나가며 로켓이 추력을 얻는다.
액체인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려면 연료와 산화제의 압력이 매우 그래서 연료와 산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펌프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풍차 같은 터보 펌프를 사용한다. 액체 연료 시스템에서는 부품 냉각순환 가스 압력과 분출 조절 장치 등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된다. 덕분에 만들기 어렵고 비싸지만 점화와 소화를 반복하여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태공9 로켓처럼 재사용 가능하다는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주 발사체 개발 현장에서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용도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액체 연료를 중심으로 추력을 만들면서도 고체 연료로 부스터를 추가해 성능을 높이는 식이다. 2013년 나로호에도 1단에는 액체 2다 내는 고체 부스터가 탑재됐다. 또 로켓을 발사한 이후 인공위성 같은 작은 비행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나 군사용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때처럼 신속히 작은 추력이 필요할 때 고체 연료 엔진을 활용한다. 이렇 국내에서는 기존의 액체 연료 위주로 연구가 치중되어 있기에 고체 연료를 연구하기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 과제가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낮고 경제적인 고체 연료의 특징 덕에 이번에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민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내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자원이 투입되는 주요 프로젝트인 만큼 태극기를 단 우주 발사체를 우리 스스로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면 좋겠다. 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드보다 더한 후폭풍 가능성.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새 미사일 배치 장소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16에서 2017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이 실전 배치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논란에 이어 또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사령관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미리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 동부가 각국을 긴장시켰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지난 8월 탈퇴했다. 이어 미군은 이달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미군은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0에서 4,000km 수준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령 괌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4,030km라. 괌에만 배치해도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발사 원리나 비행 방법 탄두 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사정거리가 짧다. 미국이 이처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
러시아는 각종 전략 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우려 2019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해와 태평양 함대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묵기지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바렌츠 해와 오호츠크해에서는 정밀 순항 미사일 칼리버르가 남부와 동부 훈련장에 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각각 발사됐다. 무역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전력 역시 미국의 위협이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로 불리는 둥-펑-100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DF-17 등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2150에서 3000km의 둥-펑-20 1이나 사거리를 4000km까지 늘린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 기지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군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미국으로선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상을 공개적으로 알려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재정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4대 등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림수 역시 엿보인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드 같은 요격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방어 자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 향후 배치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처럼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공격용 인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비용 무기다. 사드는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 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사드는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요격한 이사들을 이유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적 교류를 포함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사드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성엽 위원은 지금은 미국이 미사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미사일 배치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 때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진영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